건설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한국전산회계학회 이병원 학회장님의 개회선언 그리고 이어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우리 한국전산회계 2028년 국제 학술대회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수원에서 또 대구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전산회계학회 기쁜 소식은 작년 11월 달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심사평가에서 한 5년간도 등재학술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편집위원장이나 우리 회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챗 GPT와 회계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번 총계학술대회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또 이렇게 참여해준 회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제 강연으로 해주실 우리 강철성 교수님 챗GPT4 and Accounting Innovation Strategy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종기 교수님 논문과 저희 논문들이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마칠 때까지 여러분 즐거운 시간으로 이 학회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이종기 교수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주제 발표를 중앙대학의 강철성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제 강연 제목은 챗GPT4 and Accounting Innovation Strategy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약 30분 정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강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포인트가 없나요? 포인트 있습니다. 잠시만 저 그만 가져. 안녕하세요. 중앙대 강철승입니다. 여러분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Convergence of Humanity, Technology and Account Analysis in the Era of AI.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과 기술과 회계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발표하고 토론하도록 양이 많아서요. 제가 여기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은 집에 혼자서도 이걸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이 정산회계에 있는 그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이 간사님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에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이병원 교수이면서 목사이신 이병원 교수님이 하는 학회는 내가 어디든지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논문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사시고 또 후배들한테 또 성도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저도 이병헌 교수님이 목사가 돼서 저도 뒤쫓아서 나도 목사가 되어가지고 해야겠다 했는데 목사가 딱 되고 보니까 저는 목사가 될 자질이 못했어요. 아 이거 남이 한다고 남 손에 그 떡이 크게 보인다고 이것을 잘못 따라가가지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고 그러니까 자료가 충분히 돼 있고 이것은 또 공유하도록 하고 오늘 또 동영상으로 찍어서 발표 여기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동영상을 보시고 또 그 자료가 한 80페이지 이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30분 안에 하려고 그러면은 빠른 시간에 주요 주제 뭐 제목을 위주로 해가지고 꼭 알아야 할 사항들만 강조하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첫째, 세계 경제와 한국 정치 경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두 번째, 세계 정치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 한국의 인공지능 시대의 혁신 변화 방향은 무엇인가? 네 번째, 여러 가지 정책 분석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인공지능 시대 인문학과 기술과 정책 평가, 우리 회계 전산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방향은 어떤 것인가? 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최첨단을 걸고 있는 게 챗GPT인데 챗GPT를 요거가 지금 전산회계 회원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와 한국 정치 경제의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최신 데이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쑥쑥 읽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를 한번 조망을 해보면 세계가 대부분 한 10년마다 정치 경제적으로 호황과 불황이 대부분 되풀이되고 있는데 1930년대 미국의 최초의 경제 공황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이후로 사회가 많이 변해가지고 20대에 들어와가지고 20세기에 들어와서 1997년에 우리가 IMF,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또 불황, 2020년대에 들어와서 불황, 또 최근에 우리가 2019년, 21년은 코로나로 인하고 그 이후로 또 요번 23년, 24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글로벌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선진국은 2021년에 6% 정도 돼. 그리고 2020년에 6%이던 것이 3.2%, 2.7% 떨어지고 있다. 또 중진국 그가 5.2%, 2.4%, 4.1%. 우리가 개발도상국은 6.6%, 3.7, 3.1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 경제가 점점 이렇게 나빠지고 있다. 이런데 이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경제 상황도 더 어렵게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그 자료로서 나타나 있고, 또 그와 관련을 해가지고 미국과 유럽과 일본, 중국, 인도 세계도 그 지역별로 2003년, 24년부터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강의 기적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1950년대에 우리가 6.25를 거쳤어요. 6.25를 거쳐가가지고 우리가 남북이 전쟁이 이르러가가지고 그걸 회복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어가가지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서 부정선거로 인해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혁명이 나가가지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쭉 거치면서 우리가 1970년대 서독에 광부를 보내고 월남을 파병을 해가가지고 우리가 경제
1차 5개년 계획에서 2차, 3차, 4차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8~9% 성장을 해가지고 1990년대 88년에 우리가 서울 올림픽이라고 95년에 OECD 가입을 했는데 1997년에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IMF를 당해가지고 150불을 IMF에서 빌려다가 김대중 정부 때 1년 만에 150불을 우리가 갖고 나서 OECD에 가입한 이후에 연간 8~9% 성장하는 것이 3% 내외로 성장을 해가지고 겪고 있다가 또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20년 우리 코로나 등등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1950년대에 6.25 때 우리 1인당 GNP가 67불이었어요. 이북이 256불, 이북이 우리보다 5배를 잘 살았어요. 필리핀이 650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우리가 6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이 도와줘 가가지고 우리가 8~9% 이렇게 성장을 해가가지고 그렇게 급진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서 2021년에 우리가 34,000불, 35,000불에 가깝게 해가지고 그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이북보다 60배를 잘 살고 있다. 아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상당히 한 10위권에 이렇게 성장 발전하게 됐는데 이것이 최근에 정치가 경제를 사로잡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지속 성장하려고 그러면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도표 하나로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다. 세계 경제에서 이렇게 그 연도별로 IMD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순위가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평가 나온 것이 우뚝기뚝하다 우리나라가. 이런 걸 봐보면은 여러 가지 느끼는 거가 많을 거고 IMF에서 2021년 세계 경제 올해 코로나 이후에 3% 4% 하다가 마이너스 4.4%로 세계 경제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에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게 쫓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계 선진국 경제 추산을 하는 것도 쫙 봐보면은 다른 나라보다 그래도 한국은 잘 하고 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경제 성장하는 것도 중국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런 비해서 한국은 그래도 빨리 회복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6.25를 거쳐가가지고 건국에서 6.25 거치어서 산업화, 민주화, 정부화, 글로벌화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우리나라 사회 발전 과정을 정치사회 발전 과정을 한표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당면 문제가 무엇인가? 2023년부터 24년까지 현재 있는 것을 기준으로 첫째,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3년에 2.4%에서 2024년 1.2%, 금년도 조금 이제 경제 성장이 좀 나아진다고 그러는데 그거 봐야 알겠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점이 저출산에 관한 문제다. 110만 명씩 낳았던 것이 60년대 초에 지금 6명, 7명씩 낳았던 것이 2020년에 출산율이 0.75, 한 명도 아니고 0.75를 27만 2천 명인데 2020년대 2023년에 작년에는 24만 명이래요. 0.72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 저출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어렵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에 관한 부총리급으로 저출산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요.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되느냐?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지. 이거의 문제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구호를 내놓고 있는데 말만 그럴듯하지 전혀 국민들이 받아들고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주택정책을 28번이나 바꿨는데
지금은 자기네들은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치부를 해서 돈을 벌어 들어가가지고 맨손으로 대모만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가가지고 빈손 주고 들어갔다가 20억씩 30억씩 대출 받아가지고 그것이 배로 40억 60억이 돼가가지고 하는 정부의 장관급 고위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 문제다. 금년에 4월 10일 날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22대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평균 정치련에서 재산을 조사했더니 평균 33억이다. 이놈들이 또 들어가가지고 250까지 특혜를 해가지고 어떤 짓을 할지는 모른다. 이것이 개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등등 쭉 이걸 하고 봐보면 그거 정치 얘기는 정말 저도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개선이 안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것은 읽어보도록 하시고,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된 것은 한국의 IMD에서 회계 투명성에 관한 문제다. 우리나라가 7위권의 선진국인데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이 2014년에 63국에서 59위, 2017년에 63위 제일 꼴찌, 62위, 61위, 2020년 46위, 2020년에 37위. 아직도 엉망진창이다. 우리가 7위권에 대해 있으면 7위권에 대해 37위가 뭐냐? 역대 대통령에서 대통령 둘이 다 탄핵을 받아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우리나라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가지고 이런 불행한 역사 근본이 어디냐? 이거 회계 투명성이 정제하지 못하는 이런 것에서 나타난 것이다. 부패 지수도 마찬가지다. 부패 지수 이걸 한번 봐봐. 각 나라마다 덴마크가 부패 제일 깨끗한 나라, 덴마크, 뉴질랜드 이런 87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에 59점. 순위로 봐보면 한국에 39위다. 39위. 나라 경제 GNP로 봐보면 7위권인데 부패 지수로 봐보면 제일 꼴찌, OECD 제일 꼴찌다. 이거에 개선이 돼야 한다. 회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아까 한강희 지석이 얘기를 했고, 학예 출산율에 관한 데이터 한번 봐요. 70년에 101만 명을 낳았어요. 85년에 67만 명, 2000년에 64만 명, 2015년에 48만 명, 작년에 거의 24만 5천 명, 0.75. 이거의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나라에 앞으로 2050년 되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걸 제대로 해야 한다. 15년 동안 280조를 투입했는데 돈 어디다가 투입했는지 전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저출산에 관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위상 봐보면은 2050 클럽이라는 것이 있어요. 2050 클럽이 뭐냐 그러면은 1인당 GNP가 2천만이면서 인구가 5천만이 되는 나라를 2050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2050 클럽에 진입하는 나라가 제일 먼저 일본이 87년, 미국 88, 프랑스, 이탈리아 90, 독일이 91, 영국이 96년 다음에 우리가 2012년에 2050 클럽에 진입이 되는다. 1인당 GNP가 2만 명이면서 인구가 5천만이 되는 것을 2050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2050 클럽의 특징은 세계 경제가 아무리 불황이나 호황이 10년마다 뒤바뀐다 하더라도 이런 나라는 자체의 내수가 인구가 5천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뒷받침을 해가지고 불황에서도 경제에 여러 가지 충격이 흡수할 수 있고, 호황으로 돌아서면은 바로 최호황으로 경기를 회복을 해가지고 소득이 2, 3년 안에 2만 불 소득이 3만 불, 4만 불, 5만 불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우리 최근에 미국을 한번 봐보세요. 미국 가면 지금 미국은 호황이 일어나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8, 9%, 7, 8%막 그래가지고 이자율이 뭐니 물가가 올라가도 그런 거 다 커버할 수 있는 데인데, 우리나라나 후진국이나 여기에는 얼마나 그것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2050 클럽에서 3050 그룹이 진입을 했지만 잘하는 나라들이 이
나라 중에서 이탈리아는 3050 클럽에 탈락을 했어요. 사망소득이 안 돼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못하고 있다. 못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혁신을 해야 한다.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해야 하냐?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하고 교수들이 먼저 하고 기업가들이 먼저 혁신을 해야 한다. 혁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하기를 바래요. 한국의 청년 대졸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대학교를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되거든. 스카이 대학을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되거든요. 한국의 이런 것들이 문제다. 한국 대졸 현재의 모습을 쭉 한번 보세요. 데이터 이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업을 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교수할 때는 상업교육과라든가 전주대 중앙대에 내가 근무할 때는 졸업을 하면 졸업식에 와가지고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고맙습니다. 취업했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정말로 이 학생들이 내 강의실이나 연구실에 와가지고 꽃다발 저거 받은 거 선물도 하고 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졸업생이 나타나질 않아요. 취업을 못해요. 졸업을 해가지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우리 학교가 너무나 많아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진입을 해가지고 1인당 GNP가 3만 불 소득이 됐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그걸 느끼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빈부격차가 심하고 지금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세버렸다. 우리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전 세계 노조 가입률로 봐보면 우리가 한 12%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12%에 가입되는 2천만 노동자 중에서 12%에 가입되어 있는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뭐를 하느냐? 그 사람들은 1인당 월급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최저임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게 우리가 혁신을 해야 한다. 벌고를 잘 사는 사람 이런 사회가 돼야 한다. 한국 인공지능 시대에 혁신 변화하겠다고 여러 가지 AR을 일상화하는 사회로 변화하겠다고 정책은 그럴듯하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다. 실천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기술 성숙과 활용도 확산 것이 기술이 발전하는데 활용하는 속도가 제대로 수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이라든가 IT에 관련된 문제다. 이런 것들. 전문 직종과 AI와 융합 민간 초거대 응용 서비스. 전문 직종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제대로 수용을 하고 또 기업이 그걸 잘 받아들여서 활용을 하고 또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기업이나 정부나 모든 개인의 그 생활이 가치의 향상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거. 이제 이거 우리나라의 정책 분석에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각 부처별로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것이 반영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입법은 입법대로 따라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문제점 이게 큰 문제다. 이게 각 분야별로 전문 영역으로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정책 형성과 분석 평가하는 것을 프로그램에 맞춰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런 거 자료를 수반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루틴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데 각 부서마다 각 부처마다 이게 말로만 한다고 그랬지 제대로 평가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정책 과정과 분석 과정은
우리 전산회계에서 나눈 이런 정보들도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각 분야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전산회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1급, 2급, 3급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전산을 하는 그걸 만들어 놓은 지가 지금 한 20-30년 됐을 거예요. 전산회계가 지금 인공지능의 챗GPT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교과 과정이 전혀 없어요.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누구나 바로 쓸 수 있는 챗GPT에 관련되어 있는 언급이 한 줄도 없어요. 이거에 우리 학교의 교육이니까 인공지능이라든가 챗GPT라든가 이런 데 문제점이 바로 이런 앞서 나가는 이런 기술을 바로바로 교과서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것을 학교에서 이게 변화돼야 하는데 그거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적재지능원에 관련되어 있는 1급, 2급 이런 자격증을 만들어 놓으면 못하느냐.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정책에 써먹게 돼 있는데 안 돼 있다. 우리 전산도 마찬가지. 전산 1급, 2급, 3급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메타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들어가서 봤더니 100% 싹 고쳐야 한다. 싹 고쳐야 한다. 이런 자격 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거, 국가 재정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데가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지방자치에 관련된 거 중앙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다 쥐어 있어가지고 예산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자치다운 자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를 않다. 정책 분석 평가 우리 회계학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영학에서 피터 드러커가 이 얘기를 할 때 기업이나 개인이나 정부 사회단체 모든 이런 단체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반드시 플랜 C 피드백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네.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실행을 하고 실행을 했으면은 그것을 평가를 하고 평가한 다음에 그것이 옳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음 계획을 세울 때 피드백을 반영을 해가지고 더 개선된 것으로 예산과 편성과 진행 이런 걸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한번 학교에서나 학생들한테나 가르칠 때 이런 것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느냐 하는 걸 한번 보시길 바래요. 아소바트에 우리가 회계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 1966년에 회계 원리를 봐보면은 원서를 봐보면 아소바트의 1966년 회계 정의가 있어요. 회계 정의. 회계란 무엇인가, 어카운팅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계라는 것은 어떤 경제 실체의 경영 성과를 화폐액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실체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 주주나 투자자나 채권자나 또는 정부나 단체적인 고객에게 그 실체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회계라는 것은 다른 정보도 여러 가지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제일 간단하게 의사결정에 할 때 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돈으로 표시를 해준 것이 제일 쉽게 알아듣게 얘기를 한다. 돈이 얼마 들어가가지고 얼마 나오냐 하는 것을 경제 실체에 그것을 화폐액으로 화폐라는 단위로 측정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의사결정을 해주는데 그런 기본적인 그것이 뭐냐 그러면 회계를 또 깊이 들어가면 회계는 재무상태 변동표, 포괄적인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계산서, 현금계산서 이것이 회계의 기본적인 재무제표다. 이 재무제표가 화폐액으로
측정된 그런 정보를 재무제표라는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재무제표를 스테이크홀더, 투자자나 공급자나 노동자나 또는 판매자나 원료 제공자나 구매자나 또는 정부나 이런 잠재적인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런 정보를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회계감사제도고 회계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이 그 기업에 관한 경영평가를 해서 재무제표로 공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회계의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이 거기에는 의사결정 5단계가 나와서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5 Steps of Management 어떤 경영 실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Recognize of Problem or Goals 그 실체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비영리 단체든 국회든 유엔이든 간에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 돈이 들어간다. 돈이 들어가. 돈이 들어가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가지고 얼마가 나올 건가 그 성과가 무엇인가 하는 거. 그 실체가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이 그 실체가 존립하는 목적이나 그것을 실현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거. 목적과 그 목적을 실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가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목표를 수행하는데 첫째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려고 그러면은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어떠한 문제점 해결 방안이 있는가 얼터너티브 리서치 대안의 평가 정보를 탐색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그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 하나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도 있고 해결 방안이 나오면은 그 중에서 최적의 선택안을 하나를 선택을 하든가 복수의 선택을 하든가 그래가 가지고 choice of best 최적의 대안을 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그거를 실행하고 나서 평가한 다음에 반드시 이것을 반영을 해가 가지고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해야 한다. 이게 의사결정의 주요한 5단계인데 이 5단계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유엔이나 모든 하루에 나와가 가지고 일을 시작할 때 나는 오늘 하루에 뭐를 할 것인가 아침에 내가 여기 회계학회 나올 때 전산회계학 때 오늘 내가 할 일은 뭔가 오늘 정부 회계 전산회계학회 와서 논문을 발표한다. 그게 내 목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자료 다 내줘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줬고 그거 이렇게 실행하고 또 자료를 못하는 거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아보고 다음에 또 할 때 나는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냐 이런 것들이 평가하는 그런 것이다. 5분 안에 마무리 해주시면 인공지능의 평가 이런 이제 챗GPT 해본 사람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뭘로 깔아서 뭘로 해봤어요? 여기 휴대폰 여기 보니까는 갤럭시 S25 리턴이라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리턴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주제를 딱 집어넣으니까는 논문처럼 장황하게 하더라고요. 위튼을 깔면은 거기에 창에 무슨 프로그램을 어디다가 깔아가 가지고 어떻게 물어보면 그 창에 뭐라고 나와요? 그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또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가르쳐 줄 테니까. 네,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 뭔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무엇을 해봤습니까? 예, 저는 그 챗GPT도 해봤고 4.0까지도 해봤고 그러니까 한 것을 봐두고 뭐고 해본 것을 얘기를 하는 거, 무엇을 어떻게 깔아서 어떻게 나오고 창에 뭐를 나오든가. 저기 영어 회화를 내가 챗GPT 4에서 컨피그레이션해서 내가 그 안에 인스트럭션을 다 만들었어요. 코딩을 다 해가 만들어서 그런 걸 가지고 영어 회화를 하는데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 줄 거 초등학생용 그다음에 고등학생용 이거를 이제 코딩을 해서 이렇게 하면 거기서 아주 이렇게 선생님보다 더 잘하게 그렇게 리스판스를 받아서 프로그램이 뭐를 깔았어요?
챗GPT4. 아니 챗GPT4가 뭔데? 무슨 프로그램 이름? 챗GPT4가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챗GPT4가 거기 그 안에 인스트럭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인스트럭션을 내가 이제 그것을 질문을 거기 또 네. 여기는 챗GPT 뭘 깔아봐서 어떻게 했어요? 저는 실전 시도는 하려고 몇 번 하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은 시도해보지는 않았어요. 여기 깔아놔. 여기 지금 5분 내에 발표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발표하려고 그러면 1시간 뭘 그래. 위에서 딱이나 챗GPT 다 안 해본 곳이거든요. 안 해보면 안 해봤다고 그러고 제대로 이 얘기를 해보세요. 챗GPT 나오기는 2022년 11월 달에 챗GPT 3.0이라는 것이 구글에서 나와가지고 해서 했는데 그거 구글에서 뭐라고 하냐면 25불을 돈을 내야 한 달에 25불 1년에 뭐 500불인가 그렇게 뭐 내야 그건 할 수가 돈을 들여가가지고 하는 거고 그랬다가 2023년 2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12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하든가 빙 AI라고 그거를 깔면 플레이 스토어에 깔아져요. 그것이 어디다가 나오느냐? 빙 AI를 마이크로소프트나 엣지에 해서 물어보거나 깔거나 그렇다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빙 AI를 치면 BING 빙 AI를 치면 엣지에 빙 AI가 딱 나와요. 프로그램이 영어로도 나오고 한글로도 나오고 한글로 그걸 딱 깔았다고 하면 창이 구글에 봐보면은 검색 창 뜨는 식으로 딱 창이 떠요. 창이 떠가가지고 그 창에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말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고 나와요. 그것을 안 한 사람은 안 해본 사람이에요. 안 하면서 했다고 하는 사람들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지. 교수들이 그렇다니까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가서 한 사람도 안 나와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빙 AI에 엣지에 들어가가지고 빙 AI에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하고 나온 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챗GPT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고 25불을 돈 내고 실제로 해본 사람이 안 해봤잖아요. 25불을. 그러니까 그리고 빙 AI를 구글에서 25불을 내고 해도 그것이 엣지만큼 못해요. 엣지만큼. 그래서 구글에서 돈 내고 돈 벌라고 이 욕심쟁이 새끼들이 그렇게 했다가 빌 게이츠가 12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무료로 빙 AI4를 만들어 가가지고 엣지에서 그것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딱 하면은 빙 AI가 나오면 빙 AI 무엇이든지 창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창 나옵니까 지금? 예. 무엇이든지 거기다가 물어봐가지고 답을 해본 사람이 해본 사람이라고. 빙 AI가 안 나오면 챗GPT 해본 사람이 아니요. 25불 돈 냈다고 하는데 돈 내고 하는 사람들 거짓말.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챗GPT가 나온 지가 지금 2022년 11월 달에 나와가지고 빙 AI가 나오고 2023년 2월 달에 나와가지고 지금 쫙 해서 하는데 내가 2월 달부터 전국의 회계학회라든가 정치학회라든가 학회는 다 가지고 물어봐도 제대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지난주에 행정대학원에 60명 가는 곳에서 가서 그렇게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헛소리 한 사람은 정말 반성을 해야 한 사람. 빙 AI를 끌어가서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해가 나온다. 이거 쫙 이것에 대한 5분 내를 하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1시간 이상을 해야 한다고. 이거 얼마나 이 자료가 경쟁하는 거지. 그 빙 챗GPT에 관한 얘기 쭉 얘기를 했어요.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만
잘못된 얘기, 뭐 사례 이거 쫙 얘기를 해서 채택의 문제점 이게 딱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7대 구조는 1930년대 마하트라 간디가 뭔 얘기를 했느냐? 영국이 인도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이 7대 죄악을 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7대 죄악이 지금 한국의 우리 7대 죄악하고 똑같다.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피땀 흘리지 않는 노동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 세 번째, 양심 없는 쾌락. 요새 성도도 개판이잖아요. 또 4번, 인격 없는 교육. 교육이 개판이잖아요. 이거 제대로 안 가르쳐. 모르면서 다 안다고 교수들이 일하니까 내가 사람 환장하겠다고. 안 해먹고 했다고. 다섯 번째, 도덕 없는 우리 기업 비즈니스. 이게 아니 가수 하는 평생 먹을 거 벌어놨다는 놈 새끼가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하는 놈. 엊그제 가수 어제 들어가는 놈. 그런 놈들 기업 모든 기업들 마찬가지고 또 인간성 없는 과학도 지금 엉망 귀찮으잖아요. 희생 없는 종교도 개판이야. 이 7가지 죄악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마지막 유엔에서 미래 국가 지속 성장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 21세기에 어떻게 후진국이나 선진국이나 우리가 중진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첫째, 기초교양을 갖춰야 한다. 기초교양이라는 건 뭐냐? 모든 국민이 문명에서 벗어나가지고 방송이나 세계적인 여러 가지 신문이나 여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한다.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 그 기본적인 그런 방법, 수학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 국어나 언어나 문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교양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명이 1%도 안 된다고. 전 세계 선진국에서 제일 선진국이다. 문명에 관한 것은. 두 번째, 부모도 안 보고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거는 뭐냐면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부모도 안 보고 내가 벌어서 살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80%가 다 대학 진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부가 일자리만 창출을 해주면은 잘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게 정치가 잘못해가지고 그렇지 능력 있는 사람들 잘 키워놨으니까 이것도 우리 잘한다고 보자. 그러면 교양을 갖추고 자질을 갖췄으면 많이 배운 사람은 안 배운 사람을 가리키고 돈이 많은 번 사람은 어느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는 노블리스 오브리제를 실천하는 이런 나라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느냐? 국회의원 이번에 22대 국회의원은 1인당 재산이 33억이래요. 33억 하는 그런 거 국회의원 안 해도 돼. 그런 놈들 뽑아도 깨끗하고 능력 있는 놈이 아닌데 법법자들을 다 뽑아놓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블리스 오브제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 서울대학교의 조군 법과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미국 유학 가서 법과대학 교수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까지 했어요. 그 집 안에는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동양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월급이나 뭐나 원래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지금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아들, 딸을 의대 보내고 무슨 법대 뭐 보내가가지고 아니 이력서를 고쳐가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해서 아내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조국이도 지금 2심까지 헌법으로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 그놈이 국회의원 되겠다고 국회의원 그런 수를 뽑아주는 나는 나는 환장하겠어. 나 진짜로 우리나라 살기 싫어요.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 사회를 하고 지도자들이 돼야지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철성 교수님 주제 발표를 아주 잘해주셨는데 한번 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